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기본적인 진단 도구입니다. 모든 업종의 경우 그 업종에 맞는 도구가 발달돼 왔습니다. 이런 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들은 몇 가지 원리에 입각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몇 가지 기본 도구만으로 충분합니다. 진단용 도구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들도 몇 가지 원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데에는 소수의 진단 도구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진단 도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증세에 관한 데이터에서 시작되므로 먼저 데이터 시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일기, 일지, 의사록 등에 기록됩니다. 초보적인 예로 투표수 기록 이용지가 있습니다. 투표를 하게 되면 찬성표와 반대표가 기록 이용지에 기록됩니다. 이 경우 찬성표나 반대표가 나올 때마다 한 줄씩 세로로 긋다가 다섯 번째는 가로줄을 그어서 셈하기 쉽게 합니다. 이 투표에서는 반대표가 많은 것 같군요. 데이터 시트 중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흔히 쓰이는 데이터 시트의 예로 작업자별 불량 발생 빈도를 기록한 도표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인 데이터 시트는 보험증서 작성인들이 범한 실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은 이 도표에서 인용한 합계치였습니다. 집계장은 시험이나 검사에 관한 데이터를 기록할 때 널리 사용됩니다. 핀볼 기계를 예로 들겠습니다. 기술적 명칭은 크로콕스인데 이름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크로콕스는 무엇을 요구하면 그에 대해 응답합니다. 자, 크로콕스 나타나시오. 고맙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조 과정입니다. 원료는 위에 있는 8개의 구슬들이고 공정에는 변수가 11가지가 있습니다. 핀은 10줄이 있습니다. 통로 사이에 있는 분리장치 위쪽에도 한 줄이 있습니다. 각 변수는 구슬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튀게 할 수 있습니다. 구슬의 최종 도착 지점은 11개 변수 모두에 의한 효과가 합해진 것입니다. 눈금은 수치화시킨 특성이며 암페어, 그램, 밀리미터 등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구슬이 굴러 내려오면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기록됩니다. 이 장치는 집계 수단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제품을 만들어 봅시다. 우선 공정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구슬이 나오는 곳은 눈금 13에 맞춰 놓습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제품 개수의 변화를 살펴보십시오. 구슬이 나오는 곳은 계속 눈금 13인 곳이지만 각 도착 지점에 들어오는 구슬의 수가 다릅니다. 모인 제품 구슬들은 완제품 창고에 들어옵니다. 자꾸 계속하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밑에 구슬들이 쌓이는 것을 보십시오. 바로 도수 분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도수 분포표는 진단용 기본 도구 중 2번째 도구입니다. 크로콕스, 자, 사라져도 좋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실제 사례를 살펴봅시다. 이 데이터는 코일 100개의 전기 저항을 측정한 것입니다. 집계표에는 각 저항치별 코일의 개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 분포 형태도 나타나 있어서 데이터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도수 분포표는 2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중앙 집중 경향입니다. 데이터들은 중앙선 주위에 몰려 있습니다.
중앙 집중도를 수치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쓸모있는 수치는 평균치입니다. 평균치는 개개 단위에서 이루어진 측정치들을 전부 합한 다음 이것을 단위의 개수로 나눈 것입니다. 수학적 기호로 평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 공식에서 x 위에 줄을 친 것은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그리스 대문자 시그마는 합한다는 뜻입니다. x는 측정치들이고 n은 측정된 횟수 또는 단위의 개수입니다. 도수 분포표의 두 번째 특징은 산포입니다. 산포를 나타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이러한 공식으로 나타내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계산된 표준 편차의 값을 이용하는 몇 가지 용도에 대해서는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그리스 소문자 시그마로도 나타냅니다. 다음에는 도수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을 설명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막대 그래프로서 막대 높이가 도수를 나타냅니다. 코일의 전기 저항의 경우 히스토그램은 여기 보인 것과 같습니다. 이 히스토그램은 그림이기 때문에 중앙 집중 경향과 분산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공정이 허용차를 만족시키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는 예를 들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이 공정은 허용차를 만족시킬 수 있고 실제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의 중심이 허용차 한계 중앙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공정 역시 허용차를 만족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정은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 규격 상한을 초과하는 제품이 생산됩니다. 이것은 앞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 공정은 허용차를 만족하고 있으나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그 결과 규격 하한에서 미달된 제품이 생산됩니다. 이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의 일부가 빠졌는데 그 이유는 효과를 없애기 위하여 제품을 선별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정은 중심이 잘 잡혀 있기는 하지만 규격 미달과 규격 초과인 불량품을 모두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공정 자체의 산포가 너무 커서 허용차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정의 경우에도 규격 상한 초과와 규격 하한 미달인 불량품 발생률이 모두 높습니다. 공정의 능력은 같지만 중심이 서로 다르게 벗어나는 서로 다른 두 개 제품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면 공정이 공차를 허용하는지 여부를 눈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깊이 나아가 봅시다. 공정의 능력은 수치 형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사례는 도수 분포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부르는 종 모양의 형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규 분포 곡선의 모습입니다. 어느 정상 분포 곡선에서든지 플러스 시그마와 마이너스 시그마 사이의 구역에는 모든 데이터의 약 68%가 들어있습니다. 플러스 2 시그마와 마이너스 2 시그마 사이의 구역에는 모든 데이터의 약 95%가 들어옵니다. 플러스 3 시그마와 마이너스 3 시그마 사이의 구역에는 모든 데이터의 99.73%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100%에 가까우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를 공정 능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표준화된 공정 능력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와 같습니다.
공정 능력과 공차 허용 한계 사이의 관계도 표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기술자들은 공정 능력, 즉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가 플러스 허용 공차와 마이너스 허용 공차 사이의 거리의 4분의 3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파레토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레토 분석은 소수의 중요한 것과 다수의 중요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의 여러 가지 현상을 세분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53가지 종류의 종이를 만드는 제지 공장입니다. 배품이 55만 6천 달러에 달하였는데 53가지 종류 중 6가지가 전체 배품의 80%를 점했습니다. 작업장에는 무수한 공정들이 있지만 이 중 6가지에서 불합격품의 69%가 발생했습니다. 직조 공장의 경우 323야드의 불량품 전이 발생하였는데 15명의 직조공 중 3명이 이 불량 전의 74%를 만들었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하면 파레토 분석이 더 잘 표현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직조공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불량 발생률 퍼센트를 나타냅니다. 막대의 높이는 각 직조공의 실적을 나타냅니다. 대비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는 이 누적 곡선은 직조공 3명이 불량 전의 75%를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에는 원인들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표입니다. 도표는 주요 원인, 그 하위 원인, 그 밑에 하위 원인 등과 이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그래프 형태입니다. 이 특성 요인들은 도표 형태의 경우와 똑같은 데이터를 똑같은 계층 구조로 나타내고 있지만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다음으로는 공정의 해부가 있습니다. 제품이 일련의 작업 과정을 통해 가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재료 공급원입니다. 다음에 이것들은 공정 속의 여러 작업 단계들이고 마지막에는 시험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공정 분해라고 합니다. 총신의 내부 구멍을 뚫는 작업의 예를 살펴봅시다. 이 경우 총신 내부의 구멍은 구멍 뚫기, 다시 구멍 뚫기, 구멍 넓히기의 일련의 3가지 작업의 결과로 드러납니다. 공정을 해부하려면 기압계형 게이지 헤드가 2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첫 번째 구멍 뚫기가 잘못됐음을 발견했습니다. 공정 해부의 두 번째 형태는 흐름도입니다. 여러 가지 작업 흐름에 의해 제품이 생산되는 공정도 있습니다. 이런 공정의 경우에는 흐름의 근원을 근거로 삼아 해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인 모델은 흐름들이 한 군데로 모여서 혼합물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부를 하려면 흐름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카페트 방사에 대한 연구가 한계입니다. 88가닥의 방사들의 근원은 두루마리 형태로 된 섬유의 연속된 전속으로 지나가는 88가닥의 평행한 리본들입니다. 보통의 공정에서는 이 리본들의 근원이 상실되어 추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흐름별로 추적하려면 흐름의 근원까지 일일이 추적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윤내기 작업의 사례입니다. 이 제품은 여러 가지 형태의 무광택을 나타냈습니다. 연구팀은 이 제품의 근원을 추적할 수 있는 138가지의 상이한 흐름으로 분리해냈습니다. 이로써 마모 설비가 원인임이 확인됐습니다. 진단의 목적으로 보면
작업자도 역시 흐름입니다. 작업자의 중점을 둔 원인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작업자들의 근원을 해부 또는 추적해 두어야 합니다. 피스톤 링 주조 공장의 경우 진단을 위해서는 전례 없이 자세한 작업자별 추적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로써 밝혀진 사실 한 가지는 철 주물을 녹이면 다른 어떤 주물공이 하는 것보다 폐자재가 덜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작업자와 결함의 종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표 역시 일종의 작업자별 해부입니다. 보험증서 작성인의 경우가 한 예였습니다. 그것은 가로축과 세로축을 작업자와 결함의 종류로 각각 잡은 도표였습니다. 이 도표로부터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도표에서는 작업자별 구간을 시간별 일관성에 대한 시험과 결부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세로축을 작업자, 가로축을 개월 단위의 시간으로 잡은 도표입니다. 이 도표는 일부 작업자들이 다른 작업자들보다 일관하여 10배나 되는 결함을 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진단 도구는 시간별 분석입니다. 여기에는 발생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결함을 추적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엽총 조립 작업을 분석한 도표에는 부서의 월별 합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폭넓은 변동은 전반적인 해결책을 위하여 쓸모있는 자료였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취급했던 예는 시계용 축을 여러 시간 동안 생산하는 데 대한 사례였습니다. 그 연구에서는 시간별 변동을 나타냈었습니다. 절삭 공구의 마모로 인하여 직경이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는 또한 카페트 방사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도표는 잇따른 같은 방사 중량을 표시하고 있는데 기계의 속도는 일정했습니다. 이 도표는 방사 중량의 시간별 변동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사이클의 시간 역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다 변동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시간별 진단으로 불합격품에 대한 누적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제품 단위를 날짜별로 부호화시켜 추적이 가능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기 보인 사례는 의류 제품의 경우 불합격품에 대한 누적 데이터를 월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두 곡선 중 하나는 12월에 생산된 제품에서 반품된 양을 누적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고, 다른 곡선은 14개월 후인 2월에 생산된 새 디자인의 반품 누적 퍼센트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가로축을 바꾸면 두 제품의 비교가 더 쉽게 됩니다. 이 도표는 생산 시기를 달력상의 월별 표시에서 생산일수로 계산한 월별로 바꾼 것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 중요한 결론을 금방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구형 디자인에서는 반품률이 일정합니다. 따라서 누적 곡선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신형 디자인의 반품률은 구형 디자인보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누적 곡선은 변화를 예민하게 탐지하는 도구입니다. 만일 당시에 이런 도표가 있었다면 경영진은 새 디자인이 장차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것을 3개월 전에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류보다 단위가 더 큰 제품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시간적 진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이 실패라는 증거가 반품률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요구에 따른 비용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사례로 중장비 생산 라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장비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서비스에 응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비용을 누적시킨 데이터를 보면 성공적인 제품 모델이었던 해인 경우에는 누적 곡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도표는 심각한 문제가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감소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상승과 하강의 시기는 그 제품 라인에서 일어났던 주요 사건의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 도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대한 책임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논쟁을 종식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와이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분석 도표에서는 가로축을 사용량으로 잡습니다. 사용량은 중장비의 사용시간, 운행거리, 작업 사이클 등 어느 척도로든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로축 눈금은 고장 발생의 누적 퍼센트로서 확률 눈금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 10년 동안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최초의 고장은 34시간 만에 발생하였는데 이 도표에서는 34시간과 10% 고장이 만나는 곳에 점을 찍게 됩니다. 두 번째 고장은 58시간에서 일어났습니다.
20%가 누적적으로 고장을 일으켰으므로 또 다른 퍼센트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제품들이 고장을 일으킬 때까지 도표 작성을 계속합니다. 점들을 연결하여 곡선을 그려보면 대체로 직선 형태가 됩니다. 이 곡선을 보고 몇 가지 유용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 부속품을 필요로 하는 보증기간 중 서비스 요구 비율은 얼마나 될 것인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재료로 제작된 베어링이 피로에 견디는 정도를 비교하였습니다. 이 두 곡선은 연료 성능의 경제성을 수량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최적 비용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제작 회사별로 가속 시험을 실시하여 브레이크 장치의 고장 발생률을 비교하는 데 이 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도표는 제작 회사별로 사용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제작 회사별 시험이 실제 고객의 사용 시점보다 1, 2년 앞서기 때문에 이들 곡선은 제품이 장차 현장에서 어떤 성능을 표시하게 될지에 대해 조기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다음에는 집중도 표시 도표입니다.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무장갑에서 새는 장수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집중도 표시는 관리자들의 생각을 동일시켜 관리자들이 다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가정용품에서 에나멜 피복이 벗겨지는 사례입니다. 저쪽 귀퉁이에 보이는 집중도는 한 가지 이론과 일치하므로 해결책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염병을 연구한 존 스노우 의사의 사례는 유명합니다. 그는 1848년 런던에서 유행한 콜레라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진단 도구 중 한 가지는 시내 지도였습니다. 그는 콜레라로 사망한 사람들의 주소를 지도상에 표시하였습니다. 펌프가 분포 지점들의 중심에 있었으므로 물이 전염병의 원인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상관관계 연구입니다. 간단한 예로 터크 튜브를 등급별로 분석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결함의 내용은 역학적 불균형이었습니다. 가장 불량한 7가지 제품 종류에서는 제품 전부가 스위치로 조작됐고 가장 우수한 7가지 제품 종류에서는 스위치로 조작되는 제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스위치 조작을 배제해야만 한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한 예로 피스톤 링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 시트에 기록하였습니다. 스크랩 발생 퍼센트와 쇳물을 붓는 시간 사이의 상관관계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실험적 설계의 범위는 넓습니다. 여기 보인 것은 분리된 러트입니다. 재료 러트의 절반은 A 방식으로 가공했고 나머지 절반은 B 방식으로 가공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재료 역시 변수가 됩니다. 여기서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2가지 변수인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로별 합계와 세로별 합계를 분석하면 이 변수들의 상관 효과와 그 상호작용에 대하여 많은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세 번째 변수를 추가하려면 더 복잡한 실험 설계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인 다이 캐스팅의 예는 3x3 라틴 반격 실험 설계의 예입니다. 이 경우에는 높은 주물 온도와 높은 쇳물 온도를 결합시키면 발생률 퍼센트가 가장 낮아집니다. 이제 이번 장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진단 도구는 많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소수의 도구만으로 충분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구로는 데이터 시트, 도수 분포표, 평균과 표준 편차, 빈도 히스토그램, 공정 능력 분석, 파레토 분석, 특성 요인도 등을 통한 원인의 정리, 공정 해부, 시간별 분석, 고장 발생 누적 분석, 와이블 분석, 집중도 표시 도표, 상관관계 연구, 실험 계획법 등이 있습니다. 이번 장과 다음 장 사이에 위에 요약한 진단 도구들을 살펴보십시오. 회사에서는 이런 도구들을 어느 정도로 이용해 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이런 도구들을 진단 보조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또 제12장의 교재를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